기술 시험원을 통해서 그 인증을 받았고요. 100번 측정해서 로봇이 요즘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입니다. 식당에 가서도 음식 배달하는 로봇도 보이고 물류창고에 가면 간단한 물건들을 이동하는 로봇들도 보이고, 근데 그런 로봇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제가 1번 의자에 책상에 테이블에 앉아서 짬뽕을 주문하고 중간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5번으로 가면 거기에는 휴먼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 로봇은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있는 로봇은. 그리고 식당이 확장돼서 밖에 의자를 더 놔서 테이블이 새로 생겨도 그 로봇은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로봇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드는 거예요. 또 그 로봇은, 지금 있는 로봇들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공간에서만 제약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predefined 된 루트를 가지고 predefined 된 워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 가면 또 다른 형태의 로봇이 있어야 되죠. 또 다른 데피니션을 가진, 또 다른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진, 또 다른 명령 체계를 이해한 뭐 하든 별도의 다른 또 로봇셋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A라는 장소에 있던 로봇이 B라는 장소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식당에 가면 로봇이 10대가 있고, 다른 데 가면 또 20대가 있고, 쇼핑몰에 가면 100대가 있다고 치면 메인테넌스는 사람이 직접 가서 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거나 어떤 변경을 치려면 다 직접 가서 메인테넌스도 하고 오퍼레이션 해야 되겠죠. 저희가 만드는 로봇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에서, 클라우드에서 전체 로봇에 다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명령도 바꿀 수 있고 거기다 일 종류 하는 일들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 간단하게 어떤 장소에 몇 대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로봇이 몇 대가 아니라 지금 1784는 100대 이런데 10,000대, 100,000대, 100,000대가 있을 때 과연 그 로봇을 특정 공간에 특정한 역할을 하는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작은 단위의 로봇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겠죠. 그런 일들을,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런 기술을 우리의 일상에 바로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 네이버 랩스와 저희 클라우드 네이버의 팀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오늘 랩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쉽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기술이 랩스뿐이 아니라 지금 커머스,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5G, 메타버스, AI, IoT 등등 여기 다 적진 않았지만 네이버가 상당히 많은 그 버라이티를 가지고 또 뎁스를 가지고 여러 조직에서 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위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또는 네이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밖으로 좀 더 활용성이 높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것의 아주 유형적인 첫 번째가 랩스에서 만든 로봇을 활용한 1784 테스트 패드 이런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지금 네이버 서비스 이외에 다른 서비스에도 다른 비즈니스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해서 저희 클라우드에 얹혀서 앞으로 세상에 제공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일부는 한 것들이 있어요. 웍스에서 네이버 웍스에서 만든 네이버 웍스라는 협업 툴이 있죠. 지금 일본에서는 1등이고 한국에서도 지금 거의 1, 2등을 하고 있고, 요즘 최근에 소규모 중소기업뿐이 아니라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많이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LG84의 로봇 서비스의 창구 역할을 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 클로버의 AI 기술, 이테크의 동영상 기술, 데이터 쪽에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기술, 팝하고 얘기하기는 아직 그렇게 하지만 팝하고도 굉장히 해외에서도 한국어나 우리가 강점이 있는 10몇 개 나라의 번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좀 있으면 뭐 알게 되겠지만 좋은 레퍼런스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글로벌 탑 서비스가 팝하고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도 나올 것 같고요. 저희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점점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정부 조직이 됐든 정부나 공공기관이 됐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발표해서 보신 건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네이버 랩스 및 여러 네이버 기술들이 노는 놀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분들이 새롭게 무슨 시스템을 구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어디선가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를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도 없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공통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을 어디서 따로 또 개발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다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기존의 이아스, 파스, 사스 등을 활용해서 저런 기술들을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랩스가 이야기한 아까 기술을 일상으로 바꾸는데 첫 번째인 아까 아이 같은 거 있죠. 아까 아이라는 게 뭐 아까 설명을 잘 해줬는데 제가 공학적인 설명이 아닌 인문학적인 설명을 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공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두뇌와 굉장히 우수한 인지 시스템을 통해서 3차원적인, 4차원적인, 2차원적인 평면 이런 공간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한테, 로봇한테 그런 공간 정보를 어떻게 하면 현실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라는 것이 바로 아크아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사진 찍거나 뭐 그런 카메라 렌즈를 통하거나 어떤 것도 다 2차원 평면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3차원의 공간 정보를 잘 바꿔서 그 공간 정보를 로봇이 인지하고 그 공간 정보 안에서 적절한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거나 뛰어갈 수 있거나 또는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측의 기술이 바로 아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아크아이 저렇게 찍어놓은 데이터들이 다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단말 디바이스나 매체들이 그 정보를 5G라는 하이스피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으로 실시간으로 다운받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서 길을 찾게 만드는 그게 이제 아크아이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아크아이가 찍는 정보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평당 한 11,000바이트 이상 되는 걸로 지금 간단히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면 이런 건물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한 3만 평 뭐 예를 들면 3만 평짜리다 그러면 한 3테라 이렇게 완성된 본이 근데 완성되기 전까지 추비하고 찍고 또 완성된 본이라 하더라도 날씨, 기후, 구조의 변경 등에 따르면 또 그만한 데이터가 또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로봇들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100대가 있다 그러면 로봇마다 수백 테라를 들고 다녀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리소스 낭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우리가 클라우드에다가 그런 걸 저장을 하고 내가 필요한 영역에서만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식당 A라는 공간에서 쓰던 로봇이 식당 B로 가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아크아이를 통해서 공간 정보로 디지털 트윈 정보가 클라우드에 있다면 식당 A에 쓰던 로봇이 식당 B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죠. 필요한 정보를 다운받아서 쓰면 되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아크아이인데 그놈은 지금 1784 테스트하고
내년도면은 이제 정식 상용화 제품으로 출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아카이 시스템을 가지고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의 디지털 트윈을 완성시키고 그 완성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놓고 내가 필요로 한 하드웨어의 그 클라우드를 실시간으로 필요한 만큼만 다운로드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크브레인이라는 놈이 이제 뭘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도만 있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도 지도만 있다고 가는 건 아니고 내가 눈이 그걸 처리해서 걸어갈지 뛰어갈지 걸을 때 속도를 얼마나 낼지 차를 타고 갈 때는 몇 킬로로 갈지 뭐 이런 걸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처리하는 것들이 이제 아크브레인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얹혀지고 있고요. 지금 그 세종에서도 테스트가 되고 나면 내년에 이거 역시 상용화해서 공간 정보, 트윈 정보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든 공간 정보를 가지고 워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브레인을 클라우드에 얹혀서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나 뭐 단체들이 서비스에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까 뭐 세종 같은 경우는 공간 정보의 처리라든지 이런 브레인 처리가 훨씬 더 테스트가 활발하게 일어날 텐데요. 수평적이지만 사이즈가 육상 빌딩 옆으로 뉘어놓은 거 2개 옆으로 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뒤로 120m, 좌우로 400m.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를 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야외에 이제 그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로봇 기술들이 활용이 될 거라서 그런 것이 잘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완전히 이제 완성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상용화의 의미를 이미 내가 좀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특정 지역의 특정 목적을 가진 특정 소수의 로봇을 위한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봇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단순히 그냥 로봇 기계 머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에 이런 로봇 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플랫폼을 하나씩 갖춰 나가고 있고요. 그것이 갖춰지고 나면 아마 저희가 제공하는 로봇뿐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나 기업이나 뭐 개인이 저희의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다양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형태의 로봇들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로봇이 최고니까 그걸 꼭 쓰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로봇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뒷단의 기술들을 저희가 클라우드에 얹혀 놓을 테니까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좀 더 편안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일상으로 만드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봇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5G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공간에 대한 이해만 해도 그것 이외에도 다른 자료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자동차 자율주행을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자율주행차가 아직 없죠. 성남의 어디 일부 지역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가진 기술로는 자동차 하나에 5톤 트럭 뒤에 데이터를 끌고 다녀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네. 프로세싱 파워 역시. 그러면 영원히 그런 세대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필요한 데이터, 날씨 데이터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면 우리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되죠.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또 조심하게 되죠. 그걸 어떻게 자율주행차가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냐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기상청 데이터가 있거나 웨더 시스템 데이터가 있거나 그런 거를 내가 운전을 할 때도 실시간으로 내가 업데이트를 받아야 제대로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지. 내가 뭐 70km로 맨날 달리기만 해. 그건 진정한 자율주행이 아니고 위험에 노출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한 데이터를 얼마나 즉시적으로 지연 현상 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받아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초고속 초저지연이 대표적인 특성인 현재까지의 기술이 최고로 좋다는 5G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5G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을 만드는 또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플랫폼들을 클라우드에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쓰려면 그런 스피드가 초저지연, 초고속 이런 것이 활용이 밑받침이 돼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안 한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장난하는 게임 만드는 거지. 실제 일상이 기술이 일상으로 들어온 그런 세계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자이긴 하지만 5G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고 그 5G를 클라우드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5G는 지금 통신은 다 이제 그 정부 허가된 사람들만 하잖아요. 공중망 같은 경우. 근데 공중망에서 5G가 100% 잘 됐다 그러면 특화망이나 사설망은 필요 없겠죠. 그게 아직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의 목적상 또는 서비스를 달성을 위한 목적상 특화망이라는 서비스를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화망에서는 그 특화망 인가받은 구역 내에서 서비스 내에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쓰세요 이런 입장이고요. 오늘 드디어 178세 무선국 운영 허가가 공식적으로 떨어졌답니다. 지금까지는 테스트한 거고요. 돌고 있어도 테스트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희가 무선국 운영 허가를 드디어 득하게 됐습니다. 178세. 특화망이라는 거는 내가 특화망을 구축하는 데마다 현재 법상 유성국 허가를, 무선국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5G가 178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왜 이걸 썼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깐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많은 수의 로봇이 동시에 잘 돌아다니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으로 찾은 게 브레인리스 로봇이거든요. 브레인이라는 데는 컴퓨터를 클라우드에 옮겨놓은 거죠. 수십만 대의 로봇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더 동그래질 수 있는 거죠. 그 작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지능과 크고 많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지능은 급이 다른 거죠. 두뇌가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멀리 있잖아요. 리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 중에 5G가 가장 저지연의 통신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5G를 로봇에 활용을 하는 거고요. 로봇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달려있고 여기서 업로드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화망을 이용하게 되면 로봇에 최적화된 통신 방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178사에서 한다는 것이 테스트 베드로서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여담이지만 예를 들면 5G가 굉장히 초지연이고 초고속이라 하더라도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5G 통신에서 모바일에서 자동차에서 갑자기 건널목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발견했다 그러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3m 위에서 2.7. 그게 현재 우리의 기술이에요. 그걸 6G에 가면 또 해결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기다려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어베일러블한 기술로 상용화해서 일반 대중화 쓸 수 있는 데에는 5G가 가장 빠른, 가장 지연이 없는
나노세컨드 단위 지연도 실제 생활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걸 고려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진보된 네트워크 통신이라고 하는 5G를 활용해서 저희 네이버가 갖는 기술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트윈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에,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고 그 수많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가지고 빠르게 연산해서 딜레이 없이 연산을 해서 다시 딜레이 없이 디바이스나 서비스 단위에 전달해주고 그것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5G라는 초고속 스피드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그 일을 하고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뭐 이것도 제가 뭉뚱그리 설명을 다 드렸네요. 이걸 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로봇 케이스 말고 또 어디에 또 이런 일들이 사용될 수 있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로봇이 병원 같은 게 요즘 저희 그 대형 병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5G와 로봇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일의 시간 중에 70%가 다 물건을 왔다리 갔다리 옮기는 일이랍니다. 디바이스를 옮기고 영상기기를 옮기고 약을 옮기고 주사기를 옮기고 뭐 하는 일들이 거의 의사만 아니니까 병원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약 70%가 그런 일을 한답니다. 환자와 무관하게 이동과 운송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과 이동에 소요되는 일들을 로봇을 활용하면 그만큼 환자에 쏟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사람에 또 훨씬 유익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5G와 로봇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뭐 이동을 하려면 디지털 트윈이 있어야 되니까 아크를 쓰고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브레인을 쓰고 그걸 전달해 줘야 되니까 5G를 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람이 하는 많은 로봇들을 쉽게 해줄 수 있고 또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지 지연 현상이 적기 때문에 저런 영상 데이터, 고화질의 영상 기반 데이터를 가지고 원격 의료도 할 수 있고 수술할 때도 아주 실시간으로 판단하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겠죠. 그죠? 그런 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형병원과 군대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라는 것과 로봇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동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가 있는 경우는 모든 게 다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나는 안 움직여 이게 아니고 나는 안 움직이는데 나한테 커피 좀 배달해줬으면 좋겠어 이러죠. 내가 일하는 동안에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커피라도 마셔야 되고 밥이라도 먹으러 가야 되고 누구랑 미팅을 하려면 옮겨야 되고 하잖아요. 이동이라는 요소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필수적이죠. 그 이동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 수 있느냐,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된 거는 어떤 경우의 서비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은 뭐 하루에 화물이라든지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수출용 화물, 물건, 뭐 사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움직이고 있는 이동을 하고 있는 그 단위들에 대해서 IoT 센서를 붙인다든지 마킹을 한다든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데에도 IoT 디바이스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데들이 있지만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좀 복잡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는데 공항이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는 와이파이라든가 기존 기술을 가지고 잘 할 수가 없어요. 신호도 약하고 너무 조밀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보안상의 이유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강화된 5G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화물 물건들을 잘 소재 파악하고 근접을 처리하고 이런 데에도 활용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공항이 워낙 넓으니까 지금 사람 이동할 때도 셔틀버스 타고 다니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드라이브 주행 버스를 쓸 수도 있고 또 관제사가 훈련할 때 디지털 이미지를 잘 트윈을 만들어서 보다 더 정확하게 관제사 활용 훈련 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설명을 드립니다. 또 물류 시스템은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할 때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 뭐 공사 얼마 전에 그 사고 나서 소재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거죠 헬멧에 저 IoT 디바이스 시그널 같은 걸 붙여가지고 하거나 소재 파악을 원격에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등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서비스로 기술적으로 활용이 되기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밴드나 이런 걸 가지고 개인정보와 관계없이 밴드를 쓰거나 다른 걸 써서 디바이스를 써서 개인의 어떤 신상과는 관계없이 그냥 사람이 물거나 되는 거죠. 기분은 좀 나쁘지만 어떤 사람이 저기 있다? 이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위험이 탐지되면 디지털 트윈이 그 완성이 되는 데서 무슨 일을 하다가 디지털 트윈에서 보여주는 위험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잖아요. 건물이 예를 들어 있는데 건물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지금 유리창이 힘들다. 이런 거를 다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수가 있겠죠. 너 거기서 빨리 피해. 여러 가지 활용되는 데는 우리 일상의 어떤 곳에든 다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1784가 처음으로 상용화된 서비스에서 5G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엔드 투 엔드로 다 디바이스 단에서부터 서버 클라우드 단에 이르기까지 통신 이르기까지 전체를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올 연내에 아마 상용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 뭐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5G 특화망만 써야만 되느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는 통신 사업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거는 통신 업체나 다른 데서 5G를 구축하면 그 5G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의 송수신, 명령체계의 송수신 이런 것의 도구이기 때문에 앞단의 디바이스나 클라우드 단의 아카이나 뭐 아크브레인이나 이런 클라우드 퍼실리티는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기술이나 플랫폼들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오픈성을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기술을 얘기했죠. 로봇 기술, 뭐 디지털 기술 이런 기술을 얘기하고 또 그것이 전달되는 클라우드와 그런 디바이스들과 사람과 사이에서 전달되는 메커니즘, 도구, 5G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로봇이 일을 하게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처리는 해주나 너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창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로봇을 갖다 놓고 만들어 놓고 로봇이 이동성 있게 하는 인프라를 예를 들어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디지털 프로세싱을 하는 놈이 있다고 해서 그 로봇이 움직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나한테 커피를 갖다 줘 라는 걸 제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1784의 워크 에리어에서는 워크스 모바일을 우리는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이 예전처럼 모이거나 피지컬하게 또는 뭐 미팅을 하거나 이런 오프라인 미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앱을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1784에 적용된 저희의 일하는 방식,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간단한 것이겠습니다. 1784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테마는 일하는 모습의 미래입니다. 미래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1784는 그 대답을 우리가 직접 써보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동물 시대, 언택트 시대, 그리고 나아가서 메타버스 시대에서 물리 환경과 문명 환경에서의 연결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로봇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로봇들은 일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러 갈 때 이동에 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로봇이
18사 내에서 실증이 되고 나면 로봇은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고 미래를 꿈꾸는 다른 기업들이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앱에서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통합 채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뒀고요. 구성원들이 업무를 할 때 건물 전체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본인들의 각자 본연의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서비스건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미래 기술과 이런 서비스들을 이 안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바로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1784라는 걸 하도 많이 들어서 내 집 주소 같아요. 집 주소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1784.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웍스라는 그 로봇을 통해서 기존의 예를 들면 식당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로봇을 생각해 보시면 걔는 1층에 A구역 A섹트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또 바꿔주려고 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걔한테 넣어줘야 되고 더 많은 명령을 걔한테 넣어줘야 되고 근데 지금 여기는 1층에 있는 놈이 2층으로 갑니다. 왜 갈 수 있다고 그러죠? 아까처럼 공간 정보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실시간으로 웍스를 통해서 3층에 근무하는 3층 A-1에 근무하는 내가 도시락 좀 갖다 줘 식당에 가서 그걸 할 때 백단에는 많은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 명령을 칠 수 있는 창고가 어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음식을 주문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어디다가 둬서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알려주는 걸 가지고 로봇이 아 준비가 다 됐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인식을 한 다음에 식당은 어디에 있지? 그러고 거기를 찾아가는 길을 알아야 되고 식당을 찾아가는 몇 번 배식구에 걔가 나오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배식구에 있는 걸 지가 꺼내서 담아서 아 나를 부른 주인님은 어디에 계시지? 그것도 알려주는 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식당은 4층이었는데 그분은 3층에 계시네. 그럼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3층에서 A구역은 어딨지? 그러면 그 정보도 받아야 되고 그 정보를 받아서 어디 있구나 그럼 A-1에 갔더니 주인님이 안 계셔. 그러면 기다리든지 주인님한테 어디 계세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야 나 지금 미팅룸으로 옮겼어. 미팅룸 어디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다 갖다 줘야 되겠지. 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식당에서 보는 그 로봇하고는 다른 종류의 로봇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받아야죠, 인지해야죠, 처리해야죠, 임프로바이징 해야죠. 뭐 하는 그 백단에 또 뭐 식당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인사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건물 뭐가 있어요. 그 백단의 것들을 다 엮어주는 협업 툴로서 웍스라는 놈을 써서 1784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문하면 이렇게 갖다 두고 내가 주문했는데 잠시 화장실 갔다 온 동안에 얘는 기다리고 있거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나 좀 5분만 있다가 이러면 있어야지 안 계시네? 그러고 다시 가면 아니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구나. 그럼 이게 막 많이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로봇과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도구 툴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또 이거는 이제 페이스아인이라는 건데 이제 하이퍼스케일 글로벌을 활용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도 잘 들어갈 수 있고 당연없이요. 얼굴이 큰 분들은 훨씬 더 빨리 디텍트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얼굴이 커서 잘 멀리서도 잘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얼굴 인식을 통해서 뭐 게이트를 들어가거나 결제할 때도 사원 정보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카운트 정보도 있잖아요. 결제할 때도 제가 눈만 지그시 가면 결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웍스를 통해서 구현이 돼서 하고 있고요. 또 인텔리전트 빌딩 IBS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이 방이 너무 추워 그러면
기타를 올려줘, 너무 밝고 커튼을 내려줘, 이런 것들도 지금 웍스 안에서, 그룹웨어 안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네이블해서 0784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네이버웍스가 AI 어시스턴트로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의 단위들을 여러 가지 시스템들과 로봇 시스템들과 인터널 사례정보 시스템과 또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기관들 같이 있는 파트너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회사 내에서 이 일을 스스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창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단을 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다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 드리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이 없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런 일들이 아마존에서 벌어졌겠죠.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서플라이 체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필요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샀지만 지금은 그걸 어디서 사요? 직접 샀지만 클라우드에서 사요. 근데 그것이 에펙티브 외국의 글로벌 클라우드예요. 그러면 로컬에서 내가 사던 사람들을 다 뭐 해먹고 살죠? 로컬에서 하드웨어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메인터넌스 하는 사람들, 운영하던 사람, 서비스 개발하던 사람 등등등등 IT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건너뛰고 그냥 아마존에서 샀다고 쳐. 그 사람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아요? 그 일이에요. 그 일. 우리가 우리 클라우드를 가지고 국내 클라우드를 가지고 국내 클라우드 위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경쟁력 있게 기업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에 있는 클라우드가 로컬이기 때문에 그 로컬 회사에 기존에 직접 구매자한테 팔던 분들이 팔면 돼요. 그죠? 내가 사면 되니까. 네이버 클라우드가 하드웨어도 사고 소프트웨어도 사고 서비스도 사고 운영도 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출의 80%를 개발과 연구 투자 그런 운영에 쓰고 있어요. 아마존은. 그런 일 안 하겠죠. 미국에서 다 하니까. 여기에서 먹고 살던 사람은 어디 가서 있어요?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잡이. 할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만 없어지냐 하면 대학교 나오면 뭐예요? 모두가 다 훈련해서 아마존에 가서 일하고 모두가 다 뭐 외국 회사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대학교 나와도 IT 관련돼서 일할 데가 없어지는 IT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국수적이다. 뭐 애국심을 바라 이런 거 아니에요. 서비스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플랫폼의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글로벌 시대에도 살아나가려면 그 서비스의 경쟁력과 플랫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네이버 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서비스의 경쟁력과 플랫폼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크게 보면 대한민국 IT 생태계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늘 듭니다. 이거 뭐 돈 벌려고 하냐? 그럼 마이너스거든요. 아직도. 그러나 뭐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하려고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IT 생태계를 온전하게 지킴으로 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날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분명히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